예, 그러면 오늘 사회과학연구원 3회 원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육학과의 김용남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는 사회학과의 이도훈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한 1시간 정도 아마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방에 처음 와보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자유로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도훈 교수님 양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훈 교수님께서는 95년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99년에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채플 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 그리고 2008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 NYU 대학교와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2023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도훈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문부학, 사회계층론, 양적 방법론 등이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1995년 고등교육개혁 이후 급격한 대학 확대를 경험한 한국을 중심으로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의 변화를 교육 수준과 젠더별로 고찰한 연구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이동훈 교수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별 이야기가 아닌 거를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사회과학연구원 소장님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저 위에서 멀리까지 와주신 김웅현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논의를 좀 해볼 주제가 한편으로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게 한편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 이동이 다른 한편인데, 그 둘 간의 관계가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좀 이것저것 분석하고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첫 번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로우스트 로우 퍼틸리티, 누구는 외짐이라는 말도 쓰고 누구는 트랩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것과 어떻게 또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진짜 그야말로 스태플레이션 이런 거라서 너무 무게 저도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좀 그쪽 방향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잘 생각을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요. 저는 주로 첫 번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교육과 세대 간 이동 간의 관계를 한국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할 때, 여기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가 좀 식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확대라는, 어떻게 보자면 제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한국 사회가 경험했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비혼이랄지 초저출생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릴게요. 사회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그 세대 간 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간단히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가 한마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강하게 그 강도가 어떤 결합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그다음에 그 유형이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이라는 말을 사회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제너레이셔널 소셜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대 간 사회 이동을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나 또 많은 연구자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제 좀 뭐랄까 좀 공통적으로 세대 간 사회 이동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보통 이제 머릿속에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대략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은 일종의 얼마나 그 기회가 이러저러한 뭐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노동시장을 접근할 때 있어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퀄하게 주어져 있는지를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저희가 속한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오픈니스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서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사회학자들 많이 연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의 그 결합력이 만약에 굉장히 세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사회는 굉장히 이제 클로즈 되어 있다, 뭐 굉장히 리지드하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합 관계가 강하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면 그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경우가 그 결합력이 굉장히 강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굉장히 약하다. 그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다. 제가 그 어떤 사람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예측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결합력이 약하게 나올 것이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가 굉장히 플루이드한 사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약한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회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기회가 이제 균등하게 이제 주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세기 초반에 이 호레이시오 그 아이저라고 이제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들이 다 보면 이제 굉장히 험블한 백그라운드 출신의 이제 청년이 어떻게 이 소셜 레더를 막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지 이제 뭐 그런 식의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런 호레이시오 알저 뭐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쓴 그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개츠비도 그 소설도 약간 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먼 언더스탠딩이 대체로 이제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캐치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사회가 굉장히 플루이드하다고 되게 플루이드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굉장히 이 가족 배경이 별론데 나는 올라갈 여자가 굉장히 크구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소셜 레더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떤 누군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워드 모빌리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다운워드 모빌리티를 경험을 해야만 되는 이제 사실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보통 많이 좀 놓치거나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이제 뭐 도덕적인, 물리적인 뭐 그런 이유에서 이야기를 조금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속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코릴레이션으로 많이 보여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관도로.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 두 변수가 만약에 이제 일종의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매저가 된다면 둘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상관도로 이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이 높으면은 이제 되게 이제 리지드한 사회고 이제 약하면은 이제 굉장히 플루이드한 사회고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의 이제 사회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 코릴레이션이 0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상관도라는 것은 여러분 뭐 통계 수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관도라는 것은 사실은 레인지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난 지로 이 레인지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험적으로도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0이지 않을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심지어는 네거티브하게 관계가 나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프랑스 혁명이랄지 뭐 러시아 혁명이랄지 이런 일종의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래서 이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이 나올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세대 간의 사회 이동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세대가 있어야 되고 자녀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사실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 연구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회가 그래도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재생산이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가지고서 제가 나중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연구할 때 고등교육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사회학 쪽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여러분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그 라즈 체디라고 저도 몇 번 그 사람 턱하는 거를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정말 뭐 천재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체디 같은 사람들도 요새 이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제 미국의 뭐 국사청 데이터, 뭐 소셜 시큐리티 데이터, 뭐 샘플 사이즈 막 엄청난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 쪽에서는 이 고등교육이 세대 간 이동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거고 딱히 무슨 이름이 있다기보다 편의상 이 optimistic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이 한편으로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제 자기네들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경험적 그 파인딩들이 좀 나름대로 일관적으로 또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 이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마다 그 교육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한국에는 뭐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집단도 있고 딱 고졸로 끝나는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긴 했는데 뭐 2년제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 집단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기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대학원까지 가고
이게 다양한 교육 수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 타향의 지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냐면은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낮아지는 식의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리포트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볼 때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연구가 주로 조금 약간 옛날에 했던 연구들인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낮아지는데 이제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를 보니까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연구 결과도 있고 또 그 조금씩 이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리니어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식의 패턴에서 약간 U-쉐입 패턴으로 좀 약간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좀 있고 그런 연구를 한 동일한 저자가 이제 그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히 박사를 받은 사람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 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또 뭐 별로 이 부모 자녀 간의 그 사회경제 지위의 강도가 거의 또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저자가 또 다른 데이터를 해보니까 또 이제 그런 식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인딩으로 많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과 연관지어서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이것도 이제 사회학과 경제학에 약간 논쟁이 있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한데 사회학 쪽에서는 어떤 식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냐면은 이제 여기 그 경제학 연구지만 그 Economic Returns to Higher College Education 뭐 이런 식 표현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임금 수준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그 격차가 점점 커지더라. 이제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경제학 쪽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사회학자들이 그래? 그런데 이 Economic Returns to College Education 요 리턴이 사람들마다 거의 동일한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특성에 따라서 그 리턴이 좀 달라지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본 거예요. 특히 그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봤더니 사회경제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디스어드밴티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Economic Returns to College Education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파인딩을 이제 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일종의 네거티브 셀렉션이다. 경제학 쪽에서는 주로 파지티브 셀렉션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온 연구들이 경제학 쪽은 굉장히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파지티브 셀렉션이라는 거는 그 대학 교육의 수익률이 노동시장에서 얻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그 대학을 가는 애들이 잘 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잘 나가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일종의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근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대학을 갔을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얻는 수익률이 더 커지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제 뭐 네거티브 셀렉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요. 이런 일종의 이런 낙관주의적인 관점에 저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썸션이 있어요. 그 어썸션이 뭐냐면은 이 어썸션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디맨드가 수요가 항상 높던지 아니면 점점 높아지던지 요게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또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에만 가기만 하면
이 부모 자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그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부여를 하자.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좀 말이 되는, 그래도 가능한, 실제로 그런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볼 만한 것들은 바로 그럼 대학을 늘리자. 대학을 늘리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정원도 늘리고 해서 이제 대학에 더 많이 보내자.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제 이런 제가 소셜 클래스 인트렌치먼트라는 말을 썼지만 이 부모 자녀에 있어서 그 사회경제적 지위의 그 결합력을 약화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회의 개방성을 더 높이는데 나름대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등교육은, 대학은 이쪽 연구자들이 그레이트 이퀄라이저,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중에 낙관적인 관점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약간 좀 스캡티컬한 또 관점도 존재합니다. 사회학계에서. 이쪽에서는 제가 자꾸만 이제 이런저런 개념들을 이제 막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서는 어떤 이제 이 고등교육의 어떤 차원의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 horizontal stra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평적 계층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수평적 계층화라는 게 뭐냐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확 잘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이란 게 되게 호머지니어스한 인스티튜션 시스템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위계가 하이어라키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일종의 인스티튜셔널 셀렉티비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차원의 일종의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대학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 한국에서 또 지금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문과에서 죄송해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또 막 의대 가려고 난리치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여러분 대학 들어오고 나서 그런 거 많이 이제 지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나름의 분화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그 분화가 또 촉발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그냥 그걸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히려 대학 교육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 이 수평적 계층화가 더 급격하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등교육은 더 이상 일종의 앱솔루트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너 학위가 있어 없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이 사회학 쪽에서 포지셔널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위치제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을 나왔느냐에 그치는 게 아니고 혹시 어느 대학, 혹시 전공이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일종의 그런 크리덴셜 혹은 이제 경제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 쉽스킨 이펙트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널 그것으로 기능할 이제 가능성이 커진다. 단순히 교육 연수 같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랭크라는 랭킹이라는 이런 식의 차원이 계층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종의 약간 회의적인 이 관점에서도 여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가정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 낙관주의적인 관점이랑 좀 다르게 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노동 시장에서의 그 디맨드는, 그 수요는 점점점 더 이 대학 교육, 그 대학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훨씬 더 일종의 솔딩 베이스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어디 지원을 하면 그 회사의 이제 HR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링크드인도 찾아보고 그것저것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런 의미에서의 일종의 그런 솔딩이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또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스캡티컬한 관점에 따르자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대학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이 불평등을 이펙티블리 메인테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이제 기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플바이 단순화시켜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이 중간에도 뭐가 많고 이제 제가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뭐 제가 제 옛날 동료였던 사람분이 그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분이 그분이 이제 이 optimistic한 관점의 이제 가드파더 같은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뭐 이런 거 스캡티컬한 관점 막 들이대면서 이런 거는 왜 뭐 그러지 않냐 하면 당연하지 내가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뭐 어쩌고 굉장히 이제 퀄러파이된 말씀들 많이 하세요. 스캡티컬한 뜻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연구 주제에서는 좀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 한국 사회가 경험한 이 대학 교육의 확대와 그다음에 그 확대가 그 세대가 사회 이동 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연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두 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일종의 그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왼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4년제 대학의 대학 수를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안정현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저랑 하시긴 했지만, 이 80년대 초반에 그 졸업 정원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진학률이 확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때 이 1990년대 중반에 급격하게 이제 진학률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대학 진학률로 봐도 그렇고, 4년제 대학 수에 있어서의 변화를 봐도 그렇고, 이 시기에 90년대 중반에, 1990년대 중반에 한국 사회에서는 급격한 대학 확대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급격한이라는 표현을 지금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이 써왔지만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소위 뭐 단순히 이제 그 디벨롭드 컨트리뿐만 아니라 디벨로핑 컨트리들도 보면은 고등교육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 확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 한국이 뭐가 이렇게 뭐 특출나게 싱귤러하게 뭐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이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굉장히 급격했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 보통 이제 이쪽 리터처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이제 95년에 고등교육 개혁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름대로 큰 그 대학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고등교육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학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를 허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인롤먼 사이즈도 이제 자유화를 많이 시켜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이 정원 늘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원의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대학한테는 거의 자율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교육부가 꽉 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배면에 깔린 논리는 일종의 마케타이제이션, 고등교육이 너무 폐쇄적이니까 이걸 좀 약간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면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고등교육 전반에 이제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런 이제 고등교육 개혁을 시행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대학 교육의 전면 급격한 확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샤프하게 급격하게 경험을 했던 반면에 다른 이제 디벨롭드 컨트리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70년, 8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대학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대별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긴 아까 해주시긴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막 올라가서 약간 플레이토 같은 데 도달을 했다가 여기 약간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대학 진학률을 측정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커브는 대학에 합격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대학 진학률을 계산했던 거고 이 점선은 실제로 그래서 대학을 간 사람들을 가지고 계산한 거라서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요 중간 어디쯤에 이제 한 2009년 이후에는 한 중간 어디쯤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 거의 80% 갔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좀 막말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대학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사회는 지금 지구상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딱히 생각해보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학을 꼭 가야 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회들도 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회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학에 가는 사람들의 규모가 거의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리얼 세츄레이션에 이미 도달을 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을 조금 바꾸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한국처럼 이 리얼리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두 개가 아니고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 대학 교육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서 어떤 집단들한테 이 일종의 그 프로젝트가 누구한테 많이 더 갔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컴포지션, 이 그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컴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대학을 확실히 많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아시겠지만 2000년대가 좀 넘어서 시작해서는 그 대학 진학률 자체에 있어서의 일종의 크로스오버도 일어났고 여성이 더 대학을 더 많이 가기 시작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년 전후부터 그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 집단적인 특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스탠드아웃하게 딱 눈에 보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젠더에 따른 이 컴포지셔널 체인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 분석적으로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참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은 어떤 사회의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랄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일종의 디폴트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와 계신 많은 분들의 부모님 세대에는 해당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이나 뭐 선생님 근데 제 부모님 세대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농업 종사자, 어업 종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단 산업화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직업 그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많이 드릴 건데 직업 지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농업, 어업이 지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쪽 아큐페이션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면은 당연히 훨씬 더 사회가 더 어버드 모바일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일종의 디폴트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스트럭처럴 모빌리티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제 사회학자들은 더 관심 있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저희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넣은 익스체인지 모빌리티라고 해서 그런 스트럭처럴 모빌리티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더 개방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기가 분석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따라한 건데 하긴 했는데 여전히 저도 만족스럽진 않고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좀 이쪽 연구에 뭐랄까 큰 약점 같은 걸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뭐 이런 쪽 연구가 당연히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만 주로 많이 하고 동아시아 쪽에는 연구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제 한번 해본다 뭐 약간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노동 패널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노동 패널 데이터를 제가 이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노동 패널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샘플 사이즈가 받쳐주면서 이 대학 95년에 대학 고등교육 개혁 이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과 이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기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이제 변수화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이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제가 간단히 지금 그냥 보여드리는데 뭐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 프리 익스펜션 코호트들 그러니까 90년 이전에 이제 대학 갔던 사람들과 이제 포스트 익스펜션 코호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 로어 에듀케이션 레벨에 속한 사람들은 확 줄고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 레벨에 속한 사람들은 확 늘고 대학원도 좀 늘고 이제 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추측할 만한 식의 이제 변화를 일단 디스크립티블리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스펜션 코호트를 9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프리 익스펜션 코호트라고 하고 77년 이후를 포스트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왜 또 77년이냐 뭐 제가 한마디로 이제 96학번부터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뭐 저도 제가 완전 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센서티비티 책 같은 거를 많이 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재수생, 사수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77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한 2년, 3년씩 아예 오버랩이 있을 만한 이제 코호트들을 좀 빼고도 해보고 이제 뭐 다양하게 했는데 뭐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서 일단 이걸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학 지위는 이 아큐페이셔널 그 스테이터스, 프레스티 스코어 혹은 뭐 소시오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불리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써온 요걸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이거 가지고 했지만 당연히 왜 인컴 가지고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웨이지 가지고 할 수 없는, 왜 당연히 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할 만한 다양한 차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에서 보여드리는 요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더 도출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를 이용한 까닭은 그런 웨이지나 인컴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그 임금이나 소득의 변화 정도보다는 아큐페이션을 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쉽지가 않아서 난 좀 스테이블해서 그런 또 장점은 있어서 이제 이용을 했고요. 이 부모의 이 SEI는 이 질문이 있어요. 그 응답자들한테 네가 14살 때 너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 요 질문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으면 내가 얼마든지 삼았어. 왜 하필이면 14살이야? 뭐 사실 뭐 저도 데이터만 맞춰주면은 뭐 태어나서부터 한 대학 한 20살 될 때까지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성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노동생활에서는 그나마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도 없고 요거 하나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온 SEI 그 응답자들 자신의 그 소셜 이코노믹 인덱스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 직업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직업 지위 점수로 변환해서 그것의 평균을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은 이렇게 5개의 그룹 집단을 나누어서 이제 보았고, 모델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많이 통계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냥 한마디로 OLS를 한 거예요. 되게 아주 심플하고, 그다음에 변수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집어넣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또 다른 센서티비 책에서는 뭐 이것저것 넣어서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모델을 에스티메이트를 했는데, 하나는 그 오리지널 SEI 점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오리지널 아큐페이셔널 그 프레스티 스코어를 랭크 메저로 바꿨어요. 퍼센타일 메저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을 쫙 세워놓고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1% 퍼스트 퍼센타일이 있고, 제일 높은 사람이 마지막 퍼센타일이 있고, 100% 퍼센타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줄을 쫙 세워서 그 몇 번째에 있는지를 그걸 이제 점수화해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게 소위 이쪽에서 많이 말하는 랭크 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두 가지 오형을 둘 다 에스티메이트를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 오리지널 스코어로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럭처럴 모빌리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액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익스체인지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오리지널 스코어를 쓰게 되면. 반면에 이 랭크 메저를 쓰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통계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랭크 메저를 쓰게 되면은 이 아큐페이셔널 그 프레스티 스코어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랭크를 한다는 얘기는 줄을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플랫해져요. 랭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이디얼 월드에서는 그야말로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당연히 이제 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식의 분포를 보이긴 하지만, 이 오리지널 아큐페이셔널 프레스티 스코어 디스트리뷰션하고 비교할 때보다는 확실히 플랫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스트럭처럴 모빌리티를 좀 약간 잡아준 상태에서 그 익스체인지 모빌리티의 패턴을 좀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브릴리언트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체디 같은 사람이 했던 걸 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이 두 개의 모형을
교육 수준별로 서브그룹 어널시스 한마디로 한 거예요. 서브그룹 어널시스가 뭐 굉장히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 오리지널 스코어를 이용해서 요 인터셉트 그 레벨의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한편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랭크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요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스트렝스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랭크 코릴레이션과 유사한 이제 이 매저를 가지고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연구들은 요거를 잘 안 해요. 인터셉트 체인지는 별로 안 보고 레벨 체인지는 별로 안 보고 요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저희 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서제스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훨씬 좀 할 얘기가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오리지널 스코어를 가지고 인터셉트 체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프리 익스펜션이고 이쪽이 포스트 익스펜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레벨이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에 있어서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대학 교육의 확대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난 걸로 나와요. 레벨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 다음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에 있어서의 결합력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대학 교육을 확대해서 오히려 한국 사회는 세대 간 사회 동성이 더 활발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결과만, 이게 이제 전체 샘플 전체를 가지고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결과거든요. 일단은 요 파인딩 자체는 일단 꼭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 그렇다면 이게 교육 수준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젠더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교육 수준에 따라서 보면은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요. 그 익스펜션 대학 교육 확대 이전에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뭐 점수 높아지겠지.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확대 이후의 패턴을 보면 그 슬로프가 약간 더 좀 스티프한 거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꽤 뚜렷하게 이 레벨이 업되는, 그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에 있어서 레벨이 업이 되는 걸 뚜렷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근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딱히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 레벨에 있어서 딱히 변화가 별로 없는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파고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그 코이피션트, 그 코릴레이션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어요. 그 익스펜션 전에는 약간 U-쉐입이긴 한데, 뭐 딱히 이걸 U-쉐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고, 그냥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게 지금 요게 그 코이피션트 값이 0.1에서 0.2 사이 정도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는 이게 여러분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게 퍼셉션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는 건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꽤 활발한 사회인 거예요. 이동성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 코이피션트 값이 이 정도, 다른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한 0.3 정도 되거든요. 3, 4 뭐 이렇게 되거든요.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하면 한국은 좀 낮은 편이니까 훨씬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랬는데 대학 교육 이후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서구 사회를 초점에 맞춘 연구들에서는 대학만 가면은 세대 간 사회 동성의 결합
정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의 뭐 특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좀 낮아지긴 하는데 막 그렇게 또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이제 남성, 여성으로 이제 나눠서 봤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교육 수준에 따른 패턴하고 유사하게 나왔어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뚜렷하게 올라가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딱히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그 결합 정도가 약간 더 오히려 강화가 되는 약간 이런 식의 패턴이 남성들한테는 나타났어요. 이 레벨에 있어서는. 코릴레이션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났어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부모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가 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결합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걸로 나왔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 저는 이게 한국의 이 남성들이 경험하는 세대 간 사회 동성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과 이제 제가 보여드린 비교해보면 이제 더 뚜렷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성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레벨 체인지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는 약간 그 슬로프가 약간 좀 완만하긴 하지만 패턴은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코릴레이션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패턴. 특히 이 포스트 익스펜션 그 코호트들, 여성 코호트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그 optimistic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패턴이거든요. 싹 낮아지는. 특히 요거는 이제 남성들과 공통적인 결과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건 남성들하고 다르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을 경우에 대학 교육 이후에 오히려 약간 결합도가 좀 세졌는데 여성들한테는 낮아지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제가 이제 첫 번째에서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occupational status 업그레이딩이 대학 교육 확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걸로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 긍정적인 사회 이동성이 활발해지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다. 우리가 좀 추구할 만한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남성들 그런데 그 대학 교육 그러니까 4년제 대학까지만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결과는 남성들한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 교육 확대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장 수혜를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입은 집단은 여성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너는 직업지휘 점수만 가지고 보냐 다른 거 왜 안 보냐 당연히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노동 패널 데이터에 너 14살 때 너 부모의 직업이 뭐였어? 이 질문이 있는데 너 14살 때 부모가 얼마 벌었어? 이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컴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오리지널 메저와 랭크 메저를 둘 다 써서 나름대로 좀 약간 좀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랭크 메저 자체도 여전히 스트럭처럴 모빌리티를 완벽하게 컨트롤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95년 고등교육 개혁이 나름대로 익서저너스한 외생적인 일종의 샥이라고 저는 플러더블한 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저런 컨테미네이션 될 만한 여지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 삼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고등교육 개혁 이전에
대학 수가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정말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로 2년제 대학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많이 충원을 해서 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뭐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저한테는 굿뉴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허전하게 정말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와 같이 고등교육 그 시스템이 리얼리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이제 제 연구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제 나름의 파인딩을 해석을 한 게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과로만 보았을 때는 그 optimistic한 관점에 부합하는 시기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쪼개서 좀 더 파인 그레인드 된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뭔가 좀 이 스택티컬한 관점에서 이런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들을 고려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 사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연구 결과인 것 같아서 이쪽 연구 여러분들은 하실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익스펜션이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와 그다음에 그 고등교육 내에서의 그 수평적 계층화의 양태와 그다음에 더 중요한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의 리스폰스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차원을 잘 결합시켜서 보아야지만 이제 이런 식의 연구 질문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번째 파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 돼서 여기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자유롭게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할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과 관문학생 이지원이니까 그냥 제가 좀 노실로 앞에서 이렇게 클래리피케이션 질문이랑 몇 개 확인하는 질문이랑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여성들의 소셜 모빌리티 같은 경우 그 아버지죠. 그게 주로 아버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아버지 그 부모 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우스홀드 헤드의 직업인데 사실은 근데 그게 대부분 아버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어머니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두 분 다 직업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약간 웨이트를 달리 주어가지고 아버지 직업에다가 웨이트 좀 더 많이 주고 어머니 직업에 웨이트 조금 적게 줘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가져서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셔서 주의를 기울이신 걸 배우게 됐는데 그게 하나 이제 궁금했던 거고 대학원 관련 파인딩 역시나 재밌고 그런 것 같은데 대학원은 이제 특히 그 석사와 박사가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그냥 대학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한 그룹이고 그냥 거기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가는 사람부터 석사 받은 사람, 박사 받은 사람, 뭐 포닥한 사람 다 들어와. 이게 시간이 크지는 않으니까 맞는 접근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저도 이쪽은 아주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뭐 플로렌시아 폴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데이터로 한 거 보면은 3년제 대학까지는 소셜 모빌리티는 올라가는데 그 석사를 가면 오히려 떨어진다고 언어가 돼서 제가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그래서 석사 가지 말라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왜 반대 패턴이 나타나는 건지 제가 사실 그 파인딩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래도 드릴 말씀은 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같은 연구자가 이런 파인딩도 리포트하고 저런 파인딩 리포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플로렌시아.
그러니까 플로렌시아가 그 이제 그 AJS 페이퍼에서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런 건지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그 박사 받은 사람들만 가지고 또 아주 매시브한 데이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결과가 별로 그러니까 사회 경쟁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또 나왔어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 자체는. 그래서 요게 이제 뭔가 정말 다시 U-쉐입으로 올라가는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셀을 다운된 그런 파인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그 익스펜션 전에는 나름 어느 정도의 좀 결합력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선 좀 가장 좀 어비어스한 거는 일단은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 수가 일단 늘었다는 게 하나의 이유로 제시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학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부와 달리 굉장히 스페시파이드된 교육 과정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수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학부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메릿 베이스드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 메릿을 더 강조하는 식의 관점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레셔가 이 과거보다는 현재 더 강한 식으로 변화해 오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대학원을 졸업한 대학원 그 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노동시장은 어디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바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도 어디까지 상대적이지만 훨씬 더 이 매칭이 상대적으로는 잘 되는 게 아닌가. 이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매칭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좀 뭐랄까 더 시스테매틱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한마디로 제가 그거는 진짜 그런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학원 교육 받은 사람은 대체로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아큐페이션을 갈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아큐페이션이라는 아큐페이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네로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아큐페이션 자체가 한국 사회도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보다는 왜 그렇게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플로렌시아의 그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서 또 이제 플로렌시아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짧게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지원했는데 이제 엄청 공부 재밌게 들었고요. 이 리설트 자체보다는 그 뒷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오늘 고등교육 확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시장과의 연계해서 노동시장이 고등교육을 졸업한 사람들의 얼마나 수요를 갖고 있는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쪽하고 나름대로 좀 관련이 있는 식의 연구가 이제 어떤 식의 연구가 많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식의 연구는 한마디로 저기 오리진 스테이터스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이 관계가 교육 수준별로 어떻게 달라집니다. 젠더까지 합쳐서 어떻게 달라져요? 제가 한번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쪽에서 많이 하는 연구는 뭐를 많이 하냐면 오리진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이쪽에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리진에서 O,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에서 E,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서 D 해가지고 OED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트라이앵글 가지고 연구들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럼 트라이앵글이 있으니까 O랑 E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이쪽에 사실 관심이 많죠.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얘가 어느 대학 가는지를 한국 사람도 굉장히 결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이제 O랑 E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E에서 이제 그 D로 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코노미 트랜스퍼 에듀케이션 요 연구가 바로 이 E에서 D로 가는 거를 열심히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했는데도 O랑 D의 디렉트한 패스웨이의 강도는 어떠느냐. 요거를 이제 O, D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경제학 쪽에서 관심이 있는 쪽은 주로 E에서 D 이쪽에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벨상도 받고 한 그 하버드 그 대학의 그 성함이 생각나요. 유명한데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분 아마 남편인 것 같은데 레리 카츠라고 굉장히 유명한 너무 그 레이버 이코노미스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둘이 아주 구구로 알고요. 아니죠. 구구. 예, 어쨌든 그 두 분이 쓰는 책이 있어요. 그 레이스 비트윈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학 쪽에서는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식의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디맨드 포 뭐 스킬 뭐 이런 거는 계속 요구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많이 해요. 반면에 경제학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학 쪽에서는 그게 꼭 그런가 어떤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쪽 연구를 더 계속 진행을 한다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뭐 비넷 스터디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딱 요거에 해당되는 식의 연구는 아니지만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레주메 있잖아요.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연구자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딱 이름 얘는 백인인가 보다. 얘는 흑인인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혹은 이걸 젠더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얘는 남자인가 보다. 얘는 여자인가 보다. 그것만 바꾸고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학력부터 뭐 스킬 레벨부터 뭐 지역부터 이런 거는 다 맞추는데 요 이름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주메를 쫙 뿌려요. 뿌린 다음에 그 이후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요거를 이제 아웃컴으로 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이제 마이너리티 그 레이셜 마이너리티인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콜백 레이시 이제 화이트들인 것 같은 사람들의 콜백 레이보다 확실히 낮더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콜백 레이시 높더라. 약간 뭐 이런 식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약간 그런 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좀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제가 말만 하고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거고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면 이 소르딩 베이스드라는 이 메커니즘이 과연 정말 한국에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 미미하게나마 좀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박사 과정생입니다. 멀리서 구경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대학 확대라는 걸 이제 외생적인 분수로 하고 그거에 영향을 보시는 것 같은데 성별이나 아니면 뭐 교육 수준에 따라 그거를 또 다르게 분석을 하셨다면 성별과 교육 수준의 외생적 이 두 가지 변수가 외생적이어야 이제 제 느낌으로는
좀 더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근거는 혹시 어디서 찾으셨는지? 그 교육 수준하고 예를 들어서 남녀 예. 성별과 다르게 이게 그뭐 대학 교육 수준의 그 영향이 얘네 둘이 다르게 미쳤다. 예. 뭐 이런 예. 게 그 오버롤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브그룹별로 나눠서 하는 게 그 서브그룹 변수도 외생적이라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그런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건 어떻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젠더는 저는 외생적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젠더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젠더 자체는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젠더도 이거를 이게 바이너리한 거야? 이제 뭐 이것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젠더 자체는 좀 입사전환스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은 당연히 입사전환스 하지 않죠. 교육 수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식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에서 2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오늘 거의 말씀 안 드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셀렉션이죠. 당연히 셀렉션이죠. 누가 어느 정도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는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의 셀렉션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결과는 그 셀렉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을 일단 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은 셀렉션이 정말 진짜 완벽하게 사실 대학에 누가 가는지는 이건 그야말로 그냥 다 셀렉션에 다 안 돼요. 대학 교육은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잘난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난 인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걔네들이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걔네들 잘나서 그런 거지 서울에서 얘네들한테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100% 셀렉션이다. 라고 한다면 왜 예를 들어서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그 자녀의 타이거저씨에 영향을 주는지가 약해지는지를 셀렉션만 가지고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셀렉션의 100%라면 그 대학 교육의 그게 뭐 어떤 대학 그 고등교육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또 이렇게 스페시파이 하는 거는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의 연구,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긴 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 대학 교육 내에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컴포지션이 뭐랄까 어떤 특정한 셀렉션 팩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셀렉션으로 포괄될 수 없는 다른 팩터들에 의해서도 그 컴포지션의 디버시티가 있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세대 간 사회 경성이 에듀케이션 그룹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OECD 트라이앵글에서 또 제가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이 OECD 트라이앵글이 일종의 클로즈된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O에도 에러텀이 있고 E에도 에러텀이 있고 D에도 에러텀을 다 허용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E의 에러텀, 이 O로 결정이 안 되는 에러텀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중에 고려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대학 확대 같은 것들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외생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촉발된 고등교육의 변화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교육 자체가 인다저너스한 거는 너무너무 맞지만 그 인다저너스한 교육의 컴포넌트들 중에 특정 컴포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유발된 이제
익서저너스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좀 일단 이해하시면 어떡하시죠? 또 네, 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서현정이고요. 재밌는 연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한 채로 여쭤봐가지고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그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았을 때의 결과가 왜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대학원 교육 받은 사람한테는 남성이랑 여성의 결과가 같아요. 네. 4년제. 4년제가 예. 네, 그래서 그 결과 왜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집단, 제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경우에 특히 어떤 연령대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혹시 이제 성별 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27살부터 43살까지의 3년, 최소 3년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애널리틱 샘플 안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들어와 있냐면 27, 28, 29까지만 관찰되고 그다음부터는 관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41, 42, 43까지만 그때만 관찰되고 그 전에 관찰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는 한 33세 정도를 33, 34, 35 정도를 한 평균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다 관찰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에버리지를 내가지고 저는 이제 이용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큐페이셔널 체인지가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냥 쭉 같은 아큐페이션을 쭉 간 사람들이 있어서 요 에이지 연령에 따른 베리에이션이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그것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결과에 막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왜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내에서 남성들은 대학 교육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가 없거나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그 결합력이 좀 경합도가 약간 올라가는 식으로 나오는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왜 이게 좀 확실히 낮아지는 걸로 나오느냐. 저도 이게 어떻게 보자면 여기서 제일 사실 논의를 많이 해야 될 사실 뭐 파인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 교육의 확대로 인한 컴포지셔널 체인지의 핵심은 여성들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이 주된 일종의 수혜자가 된 거죠. 이 대학 교육 확대에. 남성들 중에도 당연히 원래는 대학 교육 확대 이전에는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갈 사람들이 당연히 이후에 갈 사람들이 남성들에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규모가 여성들한테는 매우 뚜렷하게 확 늘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포지셔널 체인지가 사실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종의 소위 말하는 카운터 팩추얼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요 파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 교육 확대 이전에는 대학을 안 갔거나 못 갔을 사람들인데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에 있어서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도 사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 컴포지셔널 체인지의 가장 주된 베네피시어리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었다는 것이 지금 그 4년제 대학을 받은 사람들 간의 이 젠더 디퍼런스의 좀 핵심적인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크게 분석하시고 서울으로 성별
수준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부모의 직업 지위도 만약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그룹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 확대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느 그룹에 있어서는 상관성이 낮았던 데가 높았던 데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위층, 상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대학을 갔을 거고 원래도 높은 직업 지위가 유지됐을 건데 낮은 집단에 있어서는 원래 대학을 못 갔던 집단이 여기에 많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그룹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셨는지나 아니면 또 이런 그룹을 나누고 이걸 또 성별을 나눠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가 더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보셨는지 네, 저도 되게 좋은 질문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선은 만약에 그 부모의 그 아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저에게 있어서의 그 주된 트리트먼트 변수 자체를 또 분류를 그러니까 나눠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에피션트가 안 나오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노동편을 한국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소득 수준 간의 관계를 똑같이 하되 이거를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의 양상으로 이 프리 익스텐션과 포스트 익스텐션 간에 어떤 식의 변화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저도 해보고 싶고 한데 일단은 이 퍼블리컬리 어베일러블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셋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 캐리 스타일로 만약에 한국의 국세청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줄게 해가지고 국세청 데이터에 근데 여기도 사실 자영업자도 많이 빠져있고 해서 좀 그것도 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그 부모 자녀 이제 그 링크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국세청 데이터에서는 아마 교육 뭐 이런 거는 또 모를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알려면 국세청 데이터를 센서스 데이터라는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내는 게 완전 일이에요. 뭐 저라고 제가 그런 거 시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안 되는 거죠. 과는 하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제가 말려주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연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궁금해서 두 번째 거 생각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이제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출생률도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주로 고민을 할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 많이 할 때 이제 그 젠더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젠더 이니퀄리티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 초저출산화를 이해하는 것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 식의 설명을 좀 더 뎁스를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안 보여주시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뭔가 디스크립티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규어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X자가 나오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넣는데 요거는 두 전시관의 동기가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면 저는 되게 기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칼리지 인롤먼 레이트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너무 빤한 이야기예요. 조혼인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X죠. 그 다음에 퍼틸리티, 토탈 퍼틸리티 TFR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X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초저출산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젠더 이니퀄리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젠더 이니퀄리티는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유리천단? 예? 유리천단. 그리고 예. 그 뭐지? 경력 단절 이런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덱스로 이제 만드는 곳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갖다 쓴 거는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저희 컴포짓 레저를 가지고 그 뭐 이제 그걸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도 자기들 만들기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가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은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 상에서 보면 거의 그냥 바닥 중에 바닥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롤먼트는 올라가는데 이 크루드 메리지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올라가는데 이 TFR도 떨어지고 일종의 X 패턴을 보니까 만약에 칼리지 인롤먼트 칼리지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 세대 간 이동성이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식으로 지금 전개가 만약에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초저출산화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출생률뿐만 아니라 이제 패밀리 포메이션도 같이 엮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거에 어떻게 우리가 연관되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바로 주황색 요게 이제 WEF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 젠더 이니퀄리티 인덱스예요. 이거는 이게 높을수록 더 이퀄하다는 거예요. 더 안 좋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크루드 메리지 레이시고 요게 TFR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물론 이 글로벌 뭐 젠더 겟 인덱스 이거의 레인지를 제가 엄청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X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양적 방법론을 그래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이거를 왠지를 확 늘려가지고 X자를 만든다고 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패턴이 어떻게 돼요? 젠더 이니퀄리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혼은 더 안 하고 출생도 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결과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다른 사회들과는 지금 한국이 어떠느냐. 이 크로스 내셔널 컴패리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젠더 불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within country comparison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한국 사회 내에서 오버타임 체인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거를 볼 필요도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진짜 아주 반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결혼을 높이고 싶어? 뭐 출생률을 더 높이고 싶어? 이거를 지금 이게 2006년까지인데 이걸 한 30년 늘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진짜 X차처럼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거 늘리고 싶으면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리액션을 위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퇴보하는 거 아닐까? 예? 예? 퇴보하는 거 그러니까요. 왜 그런 식의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파 라이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이 초저출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가족을 구성을 할 개연성이 가장 높고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를 낳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그 코호트 그룹들이 경험한 이 세대 간 이동의 그 패턴이 뭐랄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소위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약간 스태그넌트 오픈니스라고 불릴 법한 이런 식의 이 세대 간 이동성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여성들에게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대학교 확대해가지고 세대 간 사회 이동성 같은 가장 활발하게 경험한 집단이 어떻게 보면 여성인데 실제로 보니까 퍼버서드 삐뚤어진 개방성을 경험하고 있는 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이니퀄리티와 모빌리티를 결합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일종의 스태그네이션 이런 식의 경험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뭔가 당연히 지금 베네핏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퍼버스한 그러니까 이 젠더 갭은 여전히 너무너무 큰 약간 좀 개방되는데 뭔가 좀 짓눌려 있거나 약간 뭐 방식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이레셔널하거나 이런 식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가 좀 더 설턴티가 있다기보다는 언설턴티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뭔가 언설턴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모발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올라가고자 한다면 누군가 내려가야 되는 이 세대가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상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컴피터티브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가족을 구성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는 것이 지금 이런 경험이 축적된 코호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리스크 어버전으로 인해서 이걸 좀 피하려고 해요. 그런 거를 유보하거나 아예 옵션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설명이 만약에 이니퀄리티 중심이라면 저는 이 모빌리티, 이니퀄리티를 같이 엮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좀 더 좀 컨스트럭티브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을 약간 고등교육의 편차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식의 문제는 안녕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unintended consequences of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원래 팔러시 고울 자체는 딴 데 원래 있었는데 그 팔러시 고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팔러시 체인지를 했는데 그것의 일종의 컬레터럴한 생각지 않은 곳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어버드 모빌리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얘기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어버드 하려면 누군가가 다운로드 해야 되는 요거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모빌리티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언제나 옳은 것이냐, 이게 항상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바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앞에서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시겠지만 뭐 노르딕 컨트리 같이 굉장히 모바일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이퀄한,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이 모빌리티와 이니퀄리티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 서로 리인포싱하고 어떤 경우에 서로 일종의 서브스티튜트로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근데 이거 어바웃 다음은 약간 그 SES는 아니면 인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아큐페이션을 가지고 했고요. 인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데이터만 있으면. 예, 그럼 시간이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말씀